안녕하십니까, 래피입니다. 9월 4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06%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였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은 큰 움직임 없이 기관 투자자 350억 정도 매도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갔던 모습이었는데요. 고점을 찍고 조금씩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21선과 61선 이 모이는 지점, 요까지 900포인트 정도죠. 이 지점을 이제 지지를 해주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수급이 집중되었던 그런 모습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이제 그런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니 코스피의 그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좀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조금 더 상승해서 지금 이제 61선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저점을 이제 결국에는 계속 높이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으로 주가를 밀어 넣었고 이제는 2600선을 회복시키는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 라인을 이제 2번 정도 찍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2667, 요 포인트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가 4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오늘은 이제 어제도 반도체 종목 위주로 상승했는데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정 테마 위주로 또 이제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인데요. 기관 투자자는 큰 매수 매도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9월 달부터 해서 다시 코스피의 종목으로 유입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투자 수급은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 이틀 연속 빠졌는데요. 어제 빠졌던 거에 대비해서는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8월 말에 집중되었던 그런 수급이 빠르게 지금 이 상승세가 멈추었고요. 이틀 정도 빠지면서 9월 달은 코스닥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증시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318원 정도로 3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부터는 조금씩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1선과 좀 이제 갭이 벌어지면서 환율이 다시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1200원 중반 후반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증시가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환율도 좀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도 일단 상승을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락세는 적어도 멈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 상승을 강하게 하지 않았지만 보합 수준 혹은 약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니케이 상해종합도 상승을 하면서 아직까지 증시 전체 분위기가 상승 분위기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인데요. 선물 지표는 약상승으로 미국 증시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거의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반등을 성공했다라고 보기에는 이 부동산발 위기감이 좀 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부동산발 위기감이 얼마나 이제 사그라드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FOMC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고요. 브렌트유 말고 이제 WTI유가 85달러, 저번과 비슷합니다. 천연가스도 2.67달러 정도로 이전과 유사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하락을 하는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0.03%, 0.03포인트 올라서 0.8% 정도 올랐고요. 4.2% 정도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고점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떨어지는 듯 하면서도 다시 이제 N자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넘어서 기어이 이제 올라갈 것인지를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대로 좀 강하게 올라가 버린다면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이 부담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이번 주는 특별한 이 움직임은 없고요. 네, 이벤트도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그냥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달 들어서 어떤 포지션으로 또 진행되는지, 다음 주 목요일은 또 이제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옵션이 9월달부터 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반응을 할 것 같고요. 네, 조금 한번 이 9월달 옵션 만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80원 하락해서 1.6% 하락했고요. 17,19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 상승으로 시작해서 주가가 이제 쭉 밀렸고요. 중반에 들어서는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이제 적었고요. 17,210원으로 마무리되었는데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별 거래는 410만 주로 전날보다 절반 이상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이제 8월 31일자로 거래량 한번 터뜨리고부터는 절반씩 이제 점차 감소를 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또 올렸던 주가를 쭉쭉 눌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적은 거래량으로 또 이제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6일 정도, 7일 정도를 상승했지만 MSCI라는 그런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또 상승세를 유지시키지 않고 리밸런싱이 끝나니까 바로 이렇게 또 하락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하락을 시작한다면 9월 옵션 만기까지 또 이런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상 지금은 큰 이 수급이 없이 계속해서 공매도를 이용한 그런 JP모건과 모간서울, 신한증권에 의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이제 이 거래량이 올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 만기 물량을 상환하거나 또 혹은 공매도를 늘리기 위해서 좀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하락을 시작했고요. 21선은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지만 사실상 이런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조정을 주면서 1%, 뭐 0%대를 하락시키면서 꾸준히 이렇게 주가를 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운구름을 빠르게 이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 구간을 채워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이 지점을 이제 마무리를 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또다시 이런 비슷한 거래량을 피크 찍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이 저점을 또 낮춰가는 움직임을 나오는지 혹은 중간에서 이제 반등을 했을 때 다시 또 빠르게 주가를 올리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패턴을 생각했을 때는 또 옵션 만기 기점으로 움직임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또 하락을 시키고 다음 주 초에도 하락을 시키다가 옵션 만기 기점으로 해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도대체 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의도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사실 호가창을 보았을 때 장 초반에 매수 매도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패턴의 프로그램 매수, 프로그램 매도가 반복이 되면서 주가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속 이제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 호가창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매수 매도하는 이 세력들이 동일한 세력이다. 그리고 이 주가를 정말 내리기 위해서, 정말 올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특정한 물량을 공매도화 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런 자전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는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이제 거래량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서 좀 공격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제 가둬져 있는 그런 박스권 안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겹고 지겨운 횡보가 또 한 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 10월, 11월 해서 계속해서 소식이 하나씩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월봉이 어떻게 될지, 9월달은 또 휴일이 많기 때문에 10월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34만 주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만 6천 주를 매도했는데요. 귀신같이 8월 31일 리밸런싱이 끝나자마자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가 시작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계속 움직이는 수급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 수급 패턴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요. 이 외국인 매수와 매도에 따라서 공매도에 대한 이 물량이 증가를 하거나 줄어들거나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다 엮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패턴을 본다면 충분히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 사실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이제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공격적인 거래량이 붙어주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요. 지금 동일 수급으로 계속 매수 매도가 반복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은 우리의 이 주가에는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의미 없는 물량이 또 나왔고 평소와 마찬가지의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다. 계속 1.6%, 뭐 0%, 1.1%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을 시킵니다. 이전에도 똑같은 움직임이 지속이 되었고요. 하락할 때 보시면 크게 많이 떨어뜨리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4% 정도 떨어뜨리고 그 다음 한 5일은 1%씩 떨어뜨리고 또 올라갈 때는 빠르게 올라가고 이런 식의 패턴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한번 지켜보고 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이제 7만 5천 주 매도, 나머지 이제 보험 투신도 만주 이하로 매도했지만 기간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확실히 이제 매수로 계속 이어지지 않고 일단 최근에는 보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 움직임으로부터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기간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좀 붙어줘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반기에 좀 중요한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식들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때 이제 기간 투자자가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소식이 나왔을 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올렸던 주요 수급이 기간 투자자였기 때문에 또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일단은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있지만 천천히 올라가주고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까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450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보다 100만 주 감소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8월 31일 MSCI 리밸런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대량 매수를 하면서 또 이렇게 공매도를 상환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8월 30일 이틀 연속 해가지고 공매도가 대량으로 줄어드는 모습이었고요. 결국에는 750만 주까지 꾸역꾸역 주가를 눌리면서 늘려왔던 공매도를 한 4일 정도, 5일 정도 만에 300만 주 정도를 상환시키면서 또 이렇게 주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또 그 뒤에는 주가를 눌리면서 다시 한번 1공매도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고요. 지금도 오늘도 24만 주 거래가 되면서 전체 거래량의 한 5% 정도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9월 1일자부터 다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천천히 공매도 잔고를 쌓아가면서 또 이렇게 주가를 눌러가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또 이제 9월 달에 옵션 만기까지 움직임이 이어질지는 한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대차 잔고도 사실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3일 정도, 4일 정도 연속으로 지금 이제 대차 잔고가 줄고 있고요. 체결이 24만 주, 상원이 48만 주 되면서 1926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해서 다시 대차 잔고가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차 잔고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도 똑같은 공매도 거래, 똑같은 패턴으로 또 이제 크게 공매도 비율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를 또 17,000원부터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작업을 또 진행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 34만 주에서 49만 주까지 또 매도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짝 이제 매수했던 물량을 또 이제 어제부터 털기 시작했고요. 13.7%까지 외국인 보유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수도 있고요. 네,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또 한번 그렇게 물량을 이 공매도 상환하면서 매수했던 것을 그대로 조금씩 물량을 쌓아가면서 공매도를 늘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찐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원을 한번 보시면 어제자로 이제 신한증권이 38만 주 매도가 나왔고요. 반대로 이제 모간서울과 JP모간은 또 19만 주, 이 17만 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전체가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자로도 모간서울과 JP모간이 직접적인 매도는 없었고요. 신한증권의 매도가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매수세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진 않았는데요. 네, 특히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가 많이 이용하는 키움증권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고 44만 주 매수가 나왔을 때는 사실 수급 창구만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크게 매도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가 매도한 것으로 나와야 하는데 오늘은 또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수급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방적인 매도보다는 오늘 이 수급 창구도 그렇고 매수 매도를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하면서 물량을 교환하는 느낌이 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내일도 이어지는지, 그리고 혹은 아까 말씀드린 이 패턴과 좀 다르게 갑작스럽게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또 이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모두가 사실 우리가 장기 투자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정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목표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의 가치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스가 있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직접적인 소식은 없었고요. 일단 산업에 대해서 쫙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류진 회장이라고 해서 이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라고 해서 회장이 첫 해외 출장지로 폴란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경영 회장이 갈 만큼 지금 이제 폴란드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바로 폴란드가 이제 9월 달에 또 이제 우리가 방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또 이제 세일즈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방산, 인프라, 원전, 에너지 세일즈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고요. 13일에서 15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크리닌차 포럼에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포럼에서는 한국과 폴란드의 포럼도 추진되는 만큼 또 이제 이 한국과 폴란드의 그런 국가 간의 관련이 있는 포럼은 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지금 한국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7월에 폴란드 바르샤바 웨스틴 호텔에서 한국 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를 했는데요.
한국과 폴란드 간 주요 협력 과제로 에너지 플랜트 방산 등 협력 강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 협력 확대, 제3시장 공동 진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그 세 가지에 대한 확대 차원에서 방문을 하는 것이고 후속 차원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소식이 들려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 건설 진행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후환경부에다가 부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그런 후속 절차를 하기 위해서 이 건설 승인 정도라고 할까요? 네, 완벽한 이제 승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외교적인 승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승인이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이 13일, 15일 전에 승인이 나서 그 13일, 15일에 가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또 이제 폴란드의 그런 원전 기업들과 본격적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1400메가와트급 2기 정도로 지금 퐁트누프 원전이 검토가 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소송 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이 건설에 대한 진행을 시키면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 이 합의를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에다가 좀 압박을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소송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국 원전을 지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 퐁트누프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승인이 나서 13일, 15일에 가서 추가 이 협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부지 타당성 조사에 대한 계획과 그 다음에 한수원이 이제 지분 49%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합작사 설립을 위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그 합작사 설립 시에는 본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이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후속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세계 원전 동향 중에 필리핀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2023년, 2050년 국가 에너지 계획에 원자력 에너지를 필리핀이 포함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탐 원전을 뭐 재건설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시기와 계획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필리핀 국가적으로 지금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에너지부가 여론 수렴을 위해 공개한 2023, 2050 필리핀 에너지 계획 초안에 원자력 발전 확대와 탈석탄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고요. 동 계획은 참조 시나리오와 청정 에너지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조 시나리오는 에너지 믹스 내 재생 비율을 35%, 2030년까지 35%, 청정 에너지 시나리오는 탈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통한 추가 전력 생산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2032년까지 원자력 발전 1200메가와트급, 35년까지 2000메가와트급, 50년까지는 4800메가와트급을 달성한다라고 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1200메가와트급 한 기를 아마 2032년까지 지금 건설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2035년까지 이제 한 기를 더 짓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이 1200메가와트급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와 프랑스, 웨스팅하우스가 3파전을 하고 있는데 그 체코에 대한 원전 이 수주 소식이 내년 상반기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죠. 그래서 그 소식이 좋게 나온다면 이 필리핀에 대한 1200메가와트급도 동일 모델로 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이 미국과 우리나라 협력을 통해서 또 이런 이 신규 원전 시장에 또 진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사우디 소식 이전에 스웨덴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스웨덴 국회 통상위원장이 원전 강국 한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스웨덴이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에서 최근에 이제 친원전 국가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를 경험을 했고요. 탈석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재래식 원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등을 최소 10기를 건설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웨덴도 사실 2차 전지 관련 기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신규 건설하는 이 2차 전지 관련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많은 전력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웨덴도 지금 이제 이 값싼 에너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손을 대는 것 같고요. 그를 위해서 지금 한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야 만장일치로 한국 순방을 통해서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기술력을 보고 그다음에 향후 협력을 통해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스웨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무탄소 에너지 CFE 인증제 도입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RE100만으로는 사실 모든 이 탈석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얘기이고요. 실제로 이제 해상풍력을 급격하게 지금 건설하고 있는 기업들은 철강제 가격 때문에 또 그런 프로젝트들을 무사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았을 때는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 에너지가 분명히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1400메가와트급을 한 기를 지으면 생산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14메가와트급을 100기를 지어서 1400메가와트급 효율을 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1400메가와트급은 이제 배선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송전을 하면 되는데요. 이 100개에 대한 해상풍력, 그죠? 이런 것들은 각각 이제 깔아야 되고, 그리고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필요하고요. 태양광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에너지원을 무조건 몰아주는 것은 사실 올바르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생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지금 이런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저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게 원자력 에너지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에 쏠린 주력 품목을 디지털과 컨텐츠, 원전으로 이제 확대를 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수출을 한다라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중심의 주력 시장을 원자력 발전 등 새로운 산업으로 확장을 시키고, 시장도 우크라이나, 폴란드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몰려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신속히 완성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산업단지가 빠르게 건설이 될수록 지금 이제 전력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적절한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원자력 발전이 될 수도 있고, 신재생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LNG 복합 발전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모두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통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력 수급에 대한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에너지 발전 플랜트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았을 때는 이 시장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올라가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느리게 반응한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명분이 충분함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결정적인 한 방에 그 이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결정적인 한 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과 또 이제 사우디까지도 이렇게 인프라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굵직한 성과를 이룬 시장에 인력과 금융 지원을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가 지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네옴시티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주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플랜트, 뭐 그런 건설들, 그다음에 그런 뭐 해수 담수화 플랜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그게 발주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금융도 지금 20조 규모로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설 기업들, 그 다음에 에너지 발전 플랜트를 짓는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까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주목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하반기 지금 이제 9월 초인데요. 어떻게 움직일지 나름 기대도 되고요. 한번 기다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앞으로 이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